네, 오늘의 이슈를 풀어주기 위해서 두 분 모셨는데요. 김성환 시사평론가, 백성문 변호사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들으신 것처럼 이영학의 딸이 지금 법원에서 영장 실질 심사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10시 30분쯤에 법원에 출석하는 모습을 저희 채널A 카메라가 포착했는데요. 그 영상 먼저 보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두 번째 구속영장 실질 심사인데 혹시 신경 있으세요? 큰아빠 집에서 지냈는데 어려운 적 있었나요? 혹시 뭐 피해자 그 친구한테 할 말 있으세요? 네, 이제 저렇게 법원으로 들어가서 이제 현재 영장 실질 심사를 받고 있는 건데 그 판사에게 피해자 가족이 그 이영학뿐만 아니라 이영학 딸도 제발 구속하고 처벌해달라 이런 진정서를 냈다는데 좀 영향이 있을까요? 사실 이런 진정서가 구속을 결정하는데 영향력은 없어요. 근데 그 그래요? 정도로 네. 이제 피해자 가족이 지금 이 범죄에 대해서 분노하고 이 여중생도 처벌을 받아야 된다는 그냥 의지를 표현했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번 영장이 발부되는 점과 가장 중요한 건 첫 번째로 소년법 규정입니다. 네. 소년법에 보면 소년법에 해당하는 미성년자 같은 경우에는 부득이한 사유가 아니면 영장을 발부하지 않는 걸로 돼 있어요. 네. 저번에도 이 조문이 적시가 되면서 영장이 발부되지 않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질이 극도로 불량한 경우에는 구속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저번하고 이번하고 차이점이 이런 게 있어요. 그때는 그냥 자기 친구를 집에 데리고 왔는데 그 이후에 이영학의 범행을 범한 것으로 그 당시에는 영장이 청구가 됐어요. 그러니까 그 이후에 사체유기 혐의만 공범으로 인정이 됐었는데 이번에는 이영학이 그런 범행을 범할 것을 알고 아이를 유인해 왔다 해서 미성년자 유인죄가 추가가 됐기 때문에 그런 면들이 좀 변수가 될 거고요. 또 세 번째로는 그 당시에는 애가 이제 수면제를 과다 복용해서 좀 몸이 썩 좋지 않은 상태였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 부분도 많이 좀 해소가 됐고 또 결정적으로 이 아이가 지금 그 보호시설에 있는 게 아니라 이영학의 형 집에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 형도 사실 공범일 개연성도 배제할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를 고려한다면 이번에는 구속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좀 더 높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예측이 됩니다. 네. 저희가 이제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얼굴도 좀 이렇게 가려주고, 물론 공개하라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인권을 생각해서 제가 가려드렸는데, 사실 모자도 쓰고, 이렇게 까만색 마스크도 하고, 눈만 살짝 보일 정도로 하고 오늘 나왔어요. 그리고 지난번에는 휠체어에 앉아서 굉장히 수척한 모습으로 나왔었지만, 그러니까 수면제가 덜 깬 그런 치료가 덜 된 상태에서, 오늘 보니까 키도 보니까 다른 그 기자들하고 비교했을 때 굉장히 크고요. 당당하게 좀 걸어 들어오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상당히 그때보다는 조금 더 회복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지난번에 이제 구속영장이 기각됐던 가장 중요한 사유 중 하나가 건강상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또 하나의 사유가 이제 소년법 적용 대상이 됐기 때문에 구속하기가 조금 힘든 측면이 있어서 두 가지가 작용을 했는데 지금 이제 화면에도 나왔던 것처럼 상당히 건강이 많이 회복됐다고 하는 측면이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방금 전에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난번에는 마땅한 보호자가 없다고 하는 측면이 좀 고려가 됐는데 지금은 사실은 이제 보호자가 없는 것도 없는 것이지만 이영학 씨 이제 딸이 이 본인이 생활할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히 그 본인 스스로가 결정할 수 있는 정도의 나이는 사실 되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딸을 구속하지 않을 만한 사유가 없다고 보는 게 현재로서는 맞을 것 같은데 이거는 또 최종적으로 법원이 어떤 결정을 하는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은 좀 자신이 어떤 일을 했는지 몰랐을 테지만 그 친형집, 이영학의 형 집에 머무르면서 뉴스도 많이 접하고 그 형의 이야기도 들었을 것 같은데 좀 이영학 딸의 신경 변화라든가 그런 것도 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번 사건의 가장 핵심 증거라고 할 수 있는 게 바로 이영학의 딸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아직 확인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본인의 친구를 데리고 와서 그 다음에 뭔가 추행을 하려다가 죽이고 그 이후에 사체 유기한 것까지였는데 그 추가로 나온 게 이제 아내의 사망과 관련해서 이영학이 과연 뭐 폭행을 해서 도주하는 과정에 사망을 한 것인지 아니면 정말 순수하게 투신해 자살한 것인지 좀 알려지지 않았는데 그 부분과 관련해서 영상을 보시면 투신 직후에 이영학이 뛰어내려오는 장면이 있어요. 그때 딸이 같이 내려오거든요. 그렇죠. 딸도 현장에 같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본인의 엄마가 어떻게 죽었는지를 본인 눈으로 목격을 한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영학의 부인 사망과 관련한 좀 의혹을 해소하는데 이 딸의 입이 가장 중요한 그런 지금 역할을 하기 때문에 사실 구속을 뭐 수사의 필요 때문에 하면 안 되겠지만 지금 수사기관에서는 이영학의 딸이 구속이 돼야 어떻게든 심경의 변화를 유도해내고 그래서 결국 이영학의 부인의 이 사망과 관련해서도 명확한 좀 단서를 확보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영학의 딸이 어떤 증언을 할지 아빠 이영학에게 굉장히 불리한 증언이 될 수도 있을 텐데 이영학 관련해서는 정말 회계망측한 얘기들이 계속해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부인이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본인이 직접 염을 했던 장면도 모자라서 사흘 만에 글을 인터넷 사이트에 올렸는데, 저 9월 9일, 그러니까 9월 6일 날 부인이 죽고 9월 9일 날 글을 올렸는데 커플이 되고 싶어요. 평생 행복하고 웃자. 동거 가능. 이런 글을 올렸던 것이 확인이 됐습니다. 지금까지 드러난 내용을 보면요. 이영학은 굉장히 성적인 부분에 있어서 집착이 강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영학이 중학교 때부터 사실 그런 성향을 보였다. 이제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러니까 부인한테 이른바 이제 성매매를 시킨 것도 마찬가지였을 거고, 지금 이제 본인 스스로가 사랑하는 부인이 숨졌는데도 불구하고, 더군다나 자신과 관련되는 일로 지금 이게 확인은 안 됐지만 결국 몸을 던져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일반적인 상식으로 생각할 때 사흘 뒤에 동거녀를 구한다 이런 글을 올릴 수가 있겠어요. 예. 그리고 사망 당일날도 머리를 단정하게 자른다고 해서 미용실에 가가지고 머리를 잘랐다 이렇게 그러니까 본인이 얘기를 머리를 하는데, 자르고 온 거예요. 네. 예. 그러니까 부인이 죽어 숨졌는데 그 정신에 어떻게 미용실에 가서 머리를 자를 수가 있으며 사흘 뒤에 동거녀를 구한다고 얘기하고 그 사이에는 또 부인을 추모하겠다고 해가지고 인터넷에 올린 동영상 보면은 본인 스스로가 슬퍼서 울면서 추모하는 영상들을 이렇게 올린 걸 보면 굉장히 심리 상태가 불안정한 사람이었다. 그러니까 아직 확증은 할 수는 없지만 사이코패스에 굉장히 가까운 사람이었다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까 잠시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사망했을 때, 아내가 사망했을 때 오히려 전화 통화를 하고 그리고 그 다음 날에는 그 형과 함께 표백제를 뿌려가면서 그 혈흔을 지웠다 이런 얘기까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영학이 지금 단정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아내의 죽음에 무언가 연관되었을 가능성이 그런 하나하나 장면들 보면 좀 알 수 있는 거예요. 아내가 투신해서 사망을 했는데 다음날 투신 현장에서 표백제 뿌릴 정신이 있나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머리 자르고 본인이 예쁘게 나와야 된다는 얘기를 하면서 머리 자를 정신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무언가 아내의 죽음을 이제 어떤 방식으로 이용하려는 의도도 하나 있었고 아내의 죽음과 무언가 연관성이 있다는 거를 여러 가지 암시할 수 있는 단서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딸의 입이 중요하다고 하는 건데 이 투신 장소도 좀 애매해요. 그러니까 이영학은 화장실 통해서 뛰어내렸다고 하는데 그렇죠. 전문가들 의견을 들어보면 그거는 고도의 훈련받은 사람이 아니면 여기서 떨어져서 이쪽으로 떨어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딸방 창문을 통해서 떨어졌을 개연성이 높다는 건데 그럼 그것도 거짓말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이영학이 아내가 투신해서 사망하고 바로 이제 경찰에서 이제 사체를 검안한다고 하죠. 겉을 봤더니 얼굴에 상처도 있고 이제 옆구리에 갈비뼈도 좀 부러진 상태였어요. 그래서 이거는 혹시 이영학이라는 남편이 폭행했을 수도 있겠다 해서 바로 경찰이 이영학 집을 찾아갔는데 그때 침대 밑에 유서가 있던데요. 라고 해서 보통 통상적으로 아내가 사망했는데 일단 119 타고 따라가는 게 우선인데 심지어 집에 남아서 침대 밑에 있는 유서를 발견한다는 것도 사실 납득이 안 되고 또 그 유서도 이 집에서 쓰여진 게 아니에요. 집 컴퓨터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 컴퓨터 좀 못 찾았어야지. 그러니까 이 프린터에서 출력을 했으면 아내가 그래 집에서 손으로 안 쓰고 어디로 쳤겠다라는 정도 하지만 다른 데 가서 써갖고 와서 하는 경우도 쉽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하나하나 체크를 해서 이영학과 이 부인의 죽음 사이의 연관성을 확인하는 것이 지금 수사기관의 가장 큰 임무라고. 근데 저번에 수사 결과를 발표할 때 경찰은 자살로 결론을 내려버렸잖아요. 아니죠. 추정이라고 표현을 썼어요. 추정. 그러니까 아직까지 확정은 아니고요. 그리고 경찰에서도 좀 이상하다고 하는 것들이 몇 개 있어요. 그리고 통상적으로 그 높이가 12m 정도 되거든요. 투신한 곳에서 뛰어내리면 보통 사람들이 얼굴 앞쪽으로 떨어집니다. 네, 그러니까 보통 본인이 떨어질 때는. 네. 근데 이영학의 부인의 상처는 등 쪽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떨어진 거예요. 쉽게 말하면. 네. 이 등 쪽에 생긴 경우에 누군가가 밀어서 추진력이 생겨서 그랬을 가능성이 많아요. 그것 때문에 이영학이 아내의 죽음에 개입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일단 경찰들이 보고는 있고 다만 아직 이영학이 직접 밀었는지에 대한 객관적으로 명백한 증거가 없기 때문에 일단 자살로 추정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아직까지 미심적인 부분이 많은데 이영학의 과거 영상을 보면 참 누구보다 부인을 사랑했던 것처럼 말을 하고 있습니다. 보시겠습니다. 제 아내는 저를 사랑한다고 그걸 증명하려고 자살을 했고요. 아내가 죽은 후 계속 약에 취해 있었고 제 아내의 죽음 자살에 대해서 좀 진실을 밝혀주십시오. 아내에게 성매매 강요한 적 있으십니까? 한 탐사 보도 프로그램에 따르면 이영학이 이제 이런 가학적
바뀐 행태가 이미 학창 시절부터 보였다. 동창생의 증언이 잇따르고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뭐 중학생이었던 시절에 친구들과 함께 여학생을 성폭행을 했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지금 그 초등학생을 이제 성추행하고 성폭행했다고 하는 얘기들도 지금 친구들 입을 통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뭐 지난번에도 이제 그런 얘기가 잠깐 나왔지만 당시에 이제 그쪽에 수사를 담당했던 분 얘기가 이영학이 중학교 때부터 굉장히 좀 특이한 성향을 보였었다고 하는 점들이 얘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성적인 부분에 지나치게 집착하는 경향이 나타났고 또 그 성향이 그대로 유지가 됐다고 하면은 지금은 오늘날 사건하고도 거의 연결이 되는 측면이 좀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면은 정상적인 사람 같은 경우에는 부인을 성매매를 시키거나 뭐 이런 일은 하진 않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도 마찬가지고 그 이영학이 중간에 지금 앞서 이제 채팅 사이트에 올린 글만 봐도 부인이 숨진 지 며칠 만에 다시 동거녀를 찾는다 이런 경향들을 보이고 또 성적인 부분에 대해서 약간 기능이 떨어진다고 하는 얘기들도 있었던 걸로 볼 때 아주 어렸을 때부터 성적인 부분에 굉장히 집착했다고 하는 성향들을 우리가 알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부인이 숨지고 난 다음에 보였던 행동들 그리고 마지막에 14살짜리 딸 친구까지 불러가지고 결국 성적인 문제까지 거기에 연결되는 것들을 보면은 이번 사건을 꿰는 일종의 이제 맥락이라고 하는 게 결국 성인과 돈 두 가지가 얽혀있는 그런 문제들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고요. 제가 최근에 이영학과 관련되어 있는 사건 문제에 있어서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 어떻게 이렇게 상식적인 것하고 이게 조합이 안 되는 것인지 잘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범죄자의 행동에 대해서 상식적인 수준으로 이해하려고 하지 마라. 네. 이렇게 저한테 충고를 또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대표적인 사례가 이번에 이영학 사건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니, 실제로 그 이영학의 그 중학교 동창이 나는 걔가 정말 나중에 성폭행범이나 사기꾼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이렇게 말할 정도였으니까 이영학이 학창 시절에도 어느 정도였을지는 짐작이 갑니다. 근데 안타까운 게 그 당시에 처벌 혹은 교화가 이루어졌으면 오늘날의 그 피해 여중생 혹은 이영학의 아내의 자살은 없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 그런 게 참 안타까운 일인데 그 당시에 이제 중학교 때 옷에 피를 묻히고 와서 네. 뭐 자기가 누구누구를 성폭행해서 묻은 피다라고 자랑을 하고 다녔던 게 학교로 들어가서 학교에서 알려서 이제 이 부분을 퇴학을 시키려고 하다가 그 당시에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학교의 교장 선생님이 퇴학은 안 된다라고 해서 계속 학교를 다녔었다고 해요. 그 당시에 이영학이 지금은 뭐 본인이 가난하고 모금을 해야 되고 이런 표현을 쓰는 그런 사람이지만 그 당시 굉장히 부유하게 자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혹여라도 그런 부분들 때문에 그게 묻힌 게 아닌지 사실 그런 부분이 굉장히 안타까운 것 같고 일단 지금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이제 이영학의 범행 행태가 거의 대부분 드러난 상황에서 사실 이영학은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사회에서 거의 영구적으로 격리해야 될 정도의 수준이 아닌가.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조금의 상식도 연결이 되지 않는 지금까지 행동들이나 그리고 이영학 같은 사람이 바깥에 있을 경우에 앞으로 잠재적 피해자들이 계속 나올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이번엔 철저한 수사를 통해서 확실하게 엄벌에 처하는 그런 과정을 좀 보여줘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 여러 가지를 고려한다면 이번에는 구속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좀 더 높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예측이 됩니다. 네. 저희가 이제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얼굴도 좀 이렇게 가려주고 물론 공개하라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인권을 생각해서 제가 가려드렸는데 사실 모자도 쓰고 이렇게 까만색 마스크도 하고 눈만 살짝 보일 정도로 하고 오늘 나왔어요. 그리고 지난번에는 휠체어에 앉아서 굉장히 수척한 모습으로 나왔었지만 그러니까 수면제가 덜 깬 그런 치료가 덜 된 상태에서 오늘 보니까 키도 보니까 다른 그 기자들하고 비교했을 때 굉장히 크고요. 당당하게 좀 걸어 들어오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상당히 그때보다는 조금 좀 회복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지난번에 이제 구속영장이 기각됐던 가장 중요한 사유 중 하나가 건강상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또 하나의 사유가 이제 소년법 적용 대상이 됐기 때문에 구속하기가 조금 힘든 측면이 있어서 두 가지가 작용을 했는데 지금 이제 화면에도 나왔던 것처럼 상당히 건강이 많이 회복됐다고 하는 측면이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방금 전에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난번에는 네, 오늘의 이슈를 풀어주기 위해서 두 분 모셨는데요. 김성환 시사평론가, 백성문 변호사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들으신 것처럼 이영학의 딸이 지금 법원에서 영장 실질 심사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10시 30분쯤에 법원에 출석하는 모습을 저희 채널A 카메라가 포착했는데요. 그 영상 먼저 보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두 번째 구속영장 실질 심사인데 혹시 신경 있으세요? 큰아빠 집에서 지냈는데 어려운 적 있었나요? 혹시 뭐 피해자 그 친구한테 할 말 있으세요?
네, 이제 저렇게 법원으로 들어가서 이제 현재 영장 실질 심사를 받고 있는 건데 그 판사에게 피해자 가족이 그 이영학뿐만 아니라 이영학 딸도 제발 구속하고 처벌해달라 이런 진정서를 냈다는데 좀 영향이 있을까요? 사실 이런 진정서가 구속을 네. 결정하는데 영향력은 없어요. 아, 근데 그 그래요? 정도로 이제 네. 피해자 가족이 지금 이 범죄에 대해서 분노하고 이 여중생도 처벌을 받아야 된다는 그냥 의지를 표현했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번 영장이 발부되는 점과 가장 중요한 건 첫 번째로 소년법 규정입니다. 네. 소년법에 보면 소년법에 해당하는 미성년자 같은 경우에는 부득이한 사유가 아니면 영장을 발부하지 않는 걸로 돼 있어요. 네. 그래서 저번에도 이 조문이 적시가 되면서 영장이 발부되지 않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질이 극도로 불량한 경우에는 구속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저번하고 이번하고 차이점이 이런 게 있어요. 그때는 그냥 자기 친구를 집에 데리고 왔는데 그 이후에 이영학의 범행을 범한 것으로 그 당시에는 영장이 청구가 됐어요. 그러니까 그 이후에 사체유기 혐의만 공범으로 인정이 네. 됐었는데 이번에는 이영학이 그런 범행을 범할 것을 알고 아이를 유인해 왔다 해서 미성년자 유인죄가 추가가 됐기 때문에 그런 면들이 좀 변수가 될 거고요. 또 세 번째로는 그 당시에는 애가 이제 수면제를 과다 복용해서 좀 몸이 썩 좋지 않은 상태였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 부분도 많이 좀 해소가 됐고 또 결정적으로 이 아이가 지금 그 보호시설에 있는 게 아니라 이영학의 형 집에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 형도 사실 공범일 개연성도 배제할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마땅한 보호자가 없다고 하는 측면이 좀 고려가 되는데 지금은 사실은 이제 보호자가 없는 것도 없는 것이지만 이영학 씨 이제 딸이 이 본인이 생활할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히 그 본인 스스로가 결정할 수 있는 정도의 나이는 사실 되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딸을 구속하지 않을 만한 사유가 없다고 보는 게 현재로서는 맞을 것 같은데 이거는 또 최종적으로 법원이 어떤 결정을 하는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동안은 좀 자신이 어떤 일을 했는지 몰랐을 테지만 그 친형집, 이영학의 형 집에 머무르면서 뉴스도 많이 접하고 그 형의 이야기도 들었을 것 같은데 좀 이영학 딸의 신경 변화라든가 그런 것도 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번 사건의 네. 가장 핵심 그 증거라고 할 수 있는 게 바로 이영학의 딸이에요. 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아직 확인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본인의 친구를 데리고 와서 그 다음에 뭔가 추행을 하려다가 죽이고 그 이후에 사체 유기한 것까지였는데 그 추가로 나온 게 이제 아내의 사망과 관련해서 이영학이 과연 뭐 폭행을 해서 도주하는 과정에 그쵸. 사망을 한 것인지 아니면 정말 순수하게 투신해 자살한 것인가 지금 알려지지 않았는데 그 부분과 관련해서 영상을 보시면 투신 직후에 이영학이 뛰어내려오는 장면이 있어요. 예. 네. 그때 딸이 같이 내려오거든요. 그렇죠. 딸도 현장에 같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본인의 엄마가 어떻게 죽었는지를 본인 눈으로 목격을 한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영학의 부인 사망과 관련한 좀 의혹을 해소하는데 이 딸의 입이 가장 중요한 그런 지금 역할을 하기 때문에 사실 구속을 뭐 수사의 필요 때문에 하면 안 되겠지만 지금 수사기관에서는 이영학의 딸이 구속이 돼야 어떻게든 심경의 변화를 유도해내고 그래서 결국 이영학의 부인의 이 사망과 관련해서도 명확한 좀 단서를 확보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영학의 딸이 어떤 증언을 할지 아빠 이영학에게 굉장히 불리한 증언이 될 수도 있을 텐데 이영학 관련해서는 정말 해괴망측한 얘기들이 계속해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부인이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본인이 직접 염을 했던 장면도 모자라서 사흘 만에 글을 인터넷에